어머니, 제발 저희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그 정성, 솔직히 너무 숨막히고 징글징글해요. 며느리 지수의 차가운 음성이 제 심장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손등이 다 부르트도록 살았는데 돌아온 건 침범이라는 무서운 단어였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거함 앞에 섰습니다. 지수가 들고 나간 제 반찬 가방이 거기 있었거든요. 열어본 가방 안에는 한 입도 되지 않은 샌드위치가 짓이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내내 정성껏 썰었던 아보카도는 갈색으로 변해 비참하게 뒹굴고 있었지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60년 인생이었고 며느리에게 닿고 싶었던 제 마지막 진심이었어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빚독촉을 했구나. 무거운 이자를 매긴 사랑을 억지로 먹이려 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끓여온 이 인생의 솥을 오늘부로 엎어버리겠다고 말이지요.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사표를 던지던 그날, 저의 진짜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사연을 다 들으신 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챕터 1 금이 간 녹그릇. 새벽 5시 경기도 파주의 들판을 타고 넘어온 안개가 타운하우스 단지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남들은 한창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저의 시계는 한 번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눈을 뜨지요. 62년이라는 세월 동안 몸에 새겨진 정직한 습관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열고 공기를 살피는 것이에요. 안개가 자욱한 걸 보니 오늘 오후엔 꽤나 볕이 뜨거울 모양입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저의 발소리는 고요합니다. 남편 만석 씨는 여전히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지요. 은퇴하고 나서 잠만 늘었다고 구박은 하지만 사실 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야 저도 안심이 됩니다. 좁은 주방이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성소와도 같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곰솥을 올립니다. 어제부터 핏물을 빼둔 한우 사골이 뽀얀 국물을 내뿜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곰솥은 저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초등학교 급식 조리장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을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지요. 제 손등에는 그때 생긴 크고 작은 화상 자국들이 훈장처럼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은퇴도 했고 돈도 여유가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요. 하지만 저에게 음식이란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특히 하나뿐인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수, 그리고 금쪽 같은 손주들에게는 말이지요. 사골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집 안 전체에 구수한 냄새가 번집니다. 저는 이 냄새가 좋습니다. 누군가를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이 코끝을 타고 전해지거든요. 국물이 우러나는 동안 저는 정성껏 밑반찬을 만듭니다. 지수가 좋아한다는 쓴바기 나물, 현우가 좋아하는 깻잎장아찌, 그리고 손주 녀석들이 집어먹기 좋은 멸치볶음까지. 작은 유리 밀폐 용기에 정성껏 담아주를 세워두면 가슴 한구석이 꽉 차오르는 기분이 듭니다. 작년 봄 우리는 이곳 파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들 내외와 마당을 공유하는 듀플렉스 형태의 타운하우스를 지었지요. 현우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고부간에 이렇게 붙어 살면 서로 불편해. 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대기업에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고단할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내가 옆에서 밥이라도 챙겨주고 애들이라도 봐주면 얼마나 든든하겠니? 그게 다 가족 좋다는 거 아니냐며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사실 지수는 참 영리하고 똑 부러지는 아이입니다. 결혼 초부터 저에게 어머니 소리 한 번 빼먹지 않고 예의 바르게 굴었지요. 하지만 지수의 예의는 가끔 차가운 유리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웃고 있는데 그 눈동자 안에는 제가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고 정성 어린 밥상 앞에서는 무뚝뚝한 마음도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이지요. 아침 7시 30분, 저는 사골국이 담긴 보온통과 반찬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우리 집 현관에서 아들 집 현관까지는 정확히 12걸음입니다. 마당의 잔디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어 발끝이 조금 축축해지지만 기분은 상쾌합니다. 번호키에 덮개를 올리고 익숙한 숫자 6자리를 누릅니다.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려야 하는데 갑자기 짧은 경고음이 들립니다. 삐빅 삐비빅. 손가락이 멈칫합니다. 숫자를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천천히 눌러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여전히 차가운 거부의 소리뿐입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시도하려는 찰나 문이 안에서 벌컥 열립니다. 출근 복장을 완벽하게 갖춘 지수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어머, 지수야. 문이 안 열리네. 내가 기계치라 숫자를 잘못 눌렀나 보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사골국 좀 끓였다. 현우랑 애들 아침에 뜨끈하게 먹여보내려고. 여기 반찬도 좀 있고. 저는 서둘러 가방을 내밀었지만 지수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현관문을 반쯤 몸으로 막아선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저희 어제 비밀번호 바꿨어요. 응? 왜 갑자기? 어디 누가 침입이라도 했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애들도 좀 컸고 저희 부부 사생활도 있고 해서요. 앞으로 오실 땐 미리 연락 주시고 초인종 눌러주셨으면 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이었나요? 제 손에 들린 보온통의 온기가 무색하게 가슴속으로 서늘한 바람이 훅 끼쳐 들어옵니다.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생각이 짧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며? 알았다. 자, 이거 일단 받아. 국 식겠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받아듭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 대신 시계를 보며 짧게 덧붙입니다. 어머니, 사골국은 지방이 많아서 애들한테 자주 먹이기 좀 그래요. 그리고 이런 나물 반찬도 애들이 잘 안 먹어서 냉장고에서 상해 나가더라고요. 마음은 감사한데 앞으로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저 마켓컬리에서 애들 입맛에 맞는 걸로 다 주문하거든요. 지수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차고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텅 빈 온기뿐이었습니다. 1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제가 꿈꿨던 풍경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당에서 손주들이 뛰어놀고 제가 한 음식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가림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12걸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어진 저 집이 갑자기 거대한 성처럼 보입니다. 제가 넘볼 수 없는, 제 허락 없이는 발 한 짝 들여놓을 수 없는 견고한 요새 말입니다. 오후가 되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는 회의 중인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야? 아니, 뭐 급한 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지수가 비밀번호를 바꿨더라고. 너 알고 있었니? 아, 그거, 응, 지수가 그러자고 하더라. 엄마도 이해해줘. 지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집에 오면 온전히 쉬고 싶대. 엄마가 불쑥불쑥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된다나 봐. 내가 남이니? 내 아들 집인데 내가 가서 청소도 해주고 국도 끓여주는 게 무슨 긴장할 일이니? 다 너희 편하자고 하는 일이지. 엄마, 그게 엄마 마음인 건 아는데 지수 입장에서는 그게 도움이 아니라 침범일 수 있어. 이제 우리도 30 넘은 성인이고 가정이 있잖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왜 자꾸 우리한테 매달려? 현우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한숨과 함께 끊겼습니다. 전화를 들고 있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침범이라니요. 매달린다니요. 평생을 남편 뒤치다꺼리하고 자식 하나 잘 되길 바라며 헌신해온 제 인생이 고작 며느리의 스트레스 요인이고 아들의 짐덩이였단 말입니까? 부엌으로 가서 아까 담아두고 남은 사골국을 보았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이 오늘따라 유난히 싱겁게 보입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무릎 마디마디가 쑤셔옵니다. 급식실 차가운 바닥에서 고무장화를 신고 버티며 만들어낸 세월의 통증입니다. 그 통증을 견디며 키운 아들이 저에게 엄마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겁이 났습니다. 엄마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의 페이지마다 현우가 있었고 만석 씨가 있었고 가족들의 밥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빼고 나면 박복자라는 이름 석자 뒤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가 배고프다고 투덜거렸지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이니 옆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지수의 밝은 목소리, 그리고 현우의 대답소리. 제가 없는 그곳은 너무나 평온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 자리는 없었던 것처럼 저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녹그릇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20년 넘게 정성껏 닦아 윤을 냈던 나의 긍지, 나의 가족, 나의 사랑이 그렇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서짐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요. 이 비참한 거절이 저를 박복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만들어줄 첫 단추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안개는 걷히고 있었지만 제 인생의 안개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요새 같은 집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문을 찾아 떠나게 될까요? 지수가 보낸 문자가 핸드폰 화면에 떴습니다. 어머니, 오늘 주신 반찬은 잘 받았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정말 사오지 마세요. 버리는 게 더 일이에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엎어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 베갯니들 적십니다. 내일 아침에도 안개는 필까요? 아니, 내일 아침에도 저는 5시에 일어나 곰솥을 올리게 될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복자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질문은 공허한 방안을 떠돌 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이 낡은 녹그릇을 고쳐 쓸 것인지 아니면 아주 버릴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2 버려진 진심과 예고된 폭풍. 잠을 설친 새벽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부엌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그날은 방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그 12걸음의 거리가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 미련하지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서운함보다는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내쳐진 엄마가 아니라 아직은 쓸모있는 할머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앞치마를 질끈 묶었습니다. 이번엔 지수가 싫어한다는 냄새나는 국 대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샐러드며 샌드위치를 배워보기로 했어요.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를 뒤져가며 서툰 솜씨로 아보카도를 썰고 닭가슴살을 삶았습니다. 손끝이 아리고 눈이 침침해도 그저 이 정성이 지수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그것이 저의 큰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정성껏 포장한 샌드위치를 들고 다시 그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을 눌렀지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고 재택 근무 중이라며 부스스한 얼굴의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지수의 미간은 이미 가볍게 찌푸려져 있었어요. 저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지수야, 일하느라 바쁘지? 점심 거를까봐 내가 샌드위치 좀 만들어 봤어. 이건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단다. 지수는 가방을 받지 않고 문고리를 잡은 채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오지 마시라고요. 저 지금 화상회의 중이에요. 아유, 금방 두고 갈게. 회의 끝나고 한 입만 먹어봐. 너 좋아하는 아보카도도 넣었어.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섰지요. 제 호의가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우스우세요? 제가 오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하는 건 제 삶의 방식을 존중해달라는 뜻이에요. 왜 자꾸 제 영역을 침범하세요? 이 샌드위치 결국 또 쓰레기통으로 갈 거예요. 제발 절 나쁜 며느리 만들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도 없이 부드럽게 닫힌 그 문소리가 제 가슴에는 대포 소리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서 제 손에 들린 샌드위치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침범이고 제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 만드는 가해라니요.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당 청소를 핑계로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차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용 쓰레기 수거함 쪽에 지수가 들고 들어갔던 그 샌드위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 안을 살짝 들춰보니 제가 정성껏 썰어 넣은 아보카도는 갈색으로 변한 채 한 입도 되지 않은 샌드위치들이 툭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60년의 세월이 자식을 위해 끓였던 수천 통의 국물이 저 쓰레기 봉투 속에 담겨버려진 기분이었지요. 화병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가슴 한가운데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꽉 들어차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현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남편 만석 씨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리모컨을 내려놓았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현우야, 너희 정말 이럴 거니? 내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바로 던져버릴 정도로 내가 너희한테 죽을 죄를 졌느냐 말이다. 현우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래? 지수가 다 설명했잖아. 안 먹는 걸 놔두면 상하니까 버리는 거지. 엄마 미워서 그러겠어?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말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왜 사람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 내 진심을 짓밟아? 내가 여기서 너희 집 파출소 노릇하려고 온 줄 아니? 나도 내 집 있고 내 연금 있어. 그때 현우 뒤에서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지요. 어머니, 그럼 하지 마세요. 누가 해달라고 했나요? 저희는 저희끼리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꾸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구속하시니까 저희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구속? 너 방금 구속이라고 했니? 내가 손주 녀석들 어린이집 보내고 너희 퇴근할 때까지 애들 봐준 게 구속이야? 네, 구속이에요. 어머니가 애들 보면서 제 교육관 사사건건 무시하시고 애들한테 단 건 먹이고 제가 사지 말라는 장난감 사주시는 거 그거 다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뺏으시는 거라고요. 지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만석 씨가 참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지요. 에잇, 이 사람아. 며느리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네. 자네가 너무 유별나서 그래. 이제 자식들 일에 손 떼고 나랑 같이 등산이나 다녀. 왜 사서 욕을 먹어? 남편의 편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제 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저를 가두고 있던 감옥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현우와 지수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 씨는 다시 TV 볼륨을 높이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지요. 저만 빼고 온 세상이 평화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8화를 차지했던 엄마와 시어머니라는 이름표가 너무나도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엇을 위해 사고를 끓이고 무엇을 위해 손등에 화상을 입어가며 밥을 지었을까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곰솥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를 핏물을 빼지도 나무를 다듬지도 않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지수와 현우를 내 자식이 아닌 나무로 두기로 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방면이었습니다. 그들을 제 마음에서 놓아주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결심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60년을 넘게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 있을까요? 가슴속 불덩이는 식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불로 국을 끓이는 대신 다른 것을 태워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일의 박복자는 오늘의 박복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비밀번호가 바뀐 저 12걸음 너머의 집에서 들려올 당황스러운 소음들을 상상하며 저는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도 심술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우아한 파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3 무너진 성벽과 텅 빈 속. 창밖으로는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굵은 빗줄기가 파주의 타운하우스 단지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찬 불덩이와는 대조적으로 세상은 온통 차갑고 축축한 물빛이었지요. 며칠 전 며느리 지수와 나눈 날카로운 대화 이후 저는 정말로 옆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사고를 고던 가스레인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거실에는 적막만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운명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경 적막을 깨고 요란하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치원이었습니다. 큰손주 민준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는데 엄마 아빠는 모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수가 오지 말라고 한 말, 사생활이 중요하다는 말, 그 모든 서운함이 단숨에 휘발되었습니다. 저는 비 오는 마당을 가로질러 옆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바뀌어 있었지요. 저는 빗속에서 초인종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대답 없는 문을 두드리며 저는 울먹였습니다. 지수야, 현우야, 민준이가 아프다는데 너희는 어디 있니? 결국 저는 유치원 선생님께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미친 듯이 해열제를 찾고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제가 아는 옛날 방식대로 수건에 찬물을 적셔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지요.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의 고통을 저에게 옮겨달라고요. 3시간 뒤 현우와 지수가 헐떡이며 저희 집 현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지만 아이의 열이 내린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녀의 눈빛은 안도감이 아닌 서슬퍼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왜 아이를 여기로 데려오셨어요? 유치원 매뉴얼대로라면 지정된 병원으로 가야죠. 그리고 왜 민간요법으로 애 몸을 닦으세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제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지수야, 병원 예약이 안 되고 너희는 연락이 안 돼서 애 열부터 내리는 게 급하지 않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희가 세워둔 원칙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개입하시면 저희 육아는 다 무너져요. 제발, 제발 저희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옆에 있던 현우가 지수의 어깨를 잡으며 말렸습니다. 지수야, 그래도 엄마 덕분에 민준이 고비 넘겼잖아. 일단 진정해. 당신이 뭘 알아? 어머니의 이런 선의가 결국 우리를 얼마나 채무자로 만드는지 알기나 해? 우리는 어머니의 희생을 갚을 길이 없어. 그게 얼마나 숨막히는 압박인지 당신은 모른다고. 채무자, 희생의 압박. 지수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은 제가 평생 일궈온 모성이라는 밭을 소금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을 주었을 뿐인데 저들은 그것을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빚독촉이라도 했니? 나는 그냥 내 새끼들 배불리 먹이고 아픈 거 고쳐주고 싶었을 뿐이야.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게 독촉이에요, 어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그 눈빛, 그 한숨.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자라고요. 지수는 아이를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집으로 건너갔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미안해, 엄마. 지수가 예민해서 그래. 라는 힘없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지요.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열을 닦아주느라 젖은 수건들만이 바닥에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성벽 앞에 선 폐잔병처럼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해결하려 들수록, 제가 다가가려 할수록 갈등은 골마 터졌습니다. 정성껏 끓인 보리차는 이미 식어 있었고 제 가슴 속의 솥은 텅 비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며 꽉 채워왔던 제 인생이 사실은 밑빠진 독이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곳에서 이토록 미움을 받으며 버티고 있는가? 저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부재인 것을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 그때 거실 수납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은퇴할 때 동료들이 써준 편지들과 제가 평생 기록해온 레시피 노트가 담긴 상자였지요. 노트를 펼치자 빛바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우가 처음 어린이집 간 날 끓인 미역국, 지수가 첫째 임신했을 때 먹고 싶다던 동치미. 그 기록들은 제 인생의 훈장이자 동시에 저를 묶어두었던 족쇄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족쇄를 끊어내지 않으면 저는 평생 저 문 너머의 눈치만 보며 말라 죽어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새벽 4시 비가 잦아들 무렵 저는 친구 경숙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숙아,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니? 어디든 좋으니 이 파주만 아니면 된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복자야, 드디어 내가 정신을 차렸구나. 1시간 뒤에 내 집 앞 교차로로 나갈게. 짐은 최소한으로 싸라. 저는 서랍을 열어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와 인감, 그리고 레시피 노트 한 권만을 챙겼습니다. 화려한 옷도 귀금속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박복자라는 사람의 흔적만을 챙겨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저의 자부심이었던 곰솥이 찬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솥을 꺼내 쓰레기통 옆에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 솥에 사고를 끓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제 진을 다 빼는 일도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교차로로 향하는 길, 아들 집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만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교차로 끝에 경숙이의 차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복자야, 타라. 이제 어디로 갈까? 경숙이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먼 곳, 아주 먼 곳으로 가자. 내가 누군지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곳으로. 차는 고요한 파주의 새벽길을 달려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타운하우스의 실루엣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속에 불덩이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해방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60년 넘게 엄마로만 살았던 제가 과연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들이 저를 찾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차창 밖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아침 7시가 되면 현우와 지수는 잠에서 깨겠지요. 그리고 텅 빈 제 집과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곰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느낄 당황함보다 제가 앞으로 마주할 낯선 자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지만 저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포기함으로써 얻어낸 저만의 우아한 반란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과연 저의 이 무모한 여행은 어디서 멈추게 될까요? 그리고 남겨진 그들은 저의 빈자리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어둠을 뚫고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위한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복자야,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렴. 챕터 4 따로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 제주도의 바다는 파주의 안개와는 전혀 다른 색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훅 끼쳐오는 짠내 섞인 바람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내 제 가슴 속의 묵은 체증을 씻어내 주었지요.
경숙이의 배려로 머물게 된 작은 돌담집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입맛을 맞출 필요도, 영양 성분을 따질 필요도 없는 오로지 저만을 위한 소박한 한 끼였지요. 그날은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성게와 톳을 넣고 밥을 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밥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요리가 사실은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이 밀려오자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숙이는 그런 저를 보며 말없이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복자야, 너 그 요리 솜씨 썩히기 아깝지 않니? 그냥 너 먹는 거, 너 웃는 거 영상으로 좀 찍어보자. 요즘 세상엔 이런 게 위로가 된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유튜브 채널 복자씨의 우아한 식탁이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 고개도 못 들었지만 카메라 앞에서 자식들 다 퍼주고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본인 입에 맛있는 거 먼저 넣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 영상은 소리 없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시니어들의 눈물 섞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제가 떠난 파주의 타운하우스는 그야말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남편 만석 씨는 밥통 취사 버튼조차 누를 줄 몰라 매 끼니를 배달 음식으로 때웠고 지수는 퇴근 후 아이들을 돌보며 밀린 집안일에 넋이 나갔답니다. 제가 침범이라 불렀던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탱되던 일상이었음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오후 돌담집 마당에서 물을 말리고 있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본 며느리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예의 그똑 부러지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지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제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집이 엉망이에요. 어머니 없으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만 화 푸시고 같이 올라가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같이 울며 짐을 쌌을 테지만 저는 가만히 지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지수야, 나 화난 거 아니다. 오히려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비밀번호를 바꿔준 덕분에 내가 내 인생의 비밀번호를 찾게 됐거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제 내 시어머니 노릇 은퇴하기로 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말고 그냥 박복자로 좀 살아보려고 해. 너도 내가 옆에 없으니까 힘들지? 그런데 지수야, 그게 내 진짜 삶이란다. 내 도움 뒤에 숨겨져 있던 내 진짜 인생 말이야. 지수는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빌 줄 알았거나 혹은 예전처럼 헌신적으로 돌아갈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준비한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돌아가는 대신 지수에게 홀로 서기를 제안한 것이지요. 어머니, 그럼 정말 안 오실 거예요? 민준이랑 애들은요? 보고 싶을 땐 영상 통화하면 되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너희가 손님으로 놀러 오렴. 내가 맛있는 건 해줄게. 하지만 예전처럼 내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게 너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 지수는 그날 밤 제주도에서 저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고부 사이가 아닌 여자 대 여자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회사에서 겪는 고충을 털어놓았고 저는 6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들을 이야기했지요.
지수는 제가 찍은 유튜브 영상을 보며 어머니, 여기 조명이 좀 어두워요. 제가 편집하는 법 좀 알려드릴까요? 라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오해가 해소되는 순간은 화려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약속하는 담백한 합의였지요. 지수는 다음 날 아침 가벼워진 표정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지수가 저를 꽉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박복자 작가님, 다음 영상 기대할게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 마지막 멍울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대접받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경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지요. 파주로 돌아간 지수와 현우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분담하고 육아는 서로 협력하며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또한 제주도에서 저만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곰솥을 끓이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냄비에 저만을 위한 차를 다리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생의 후반전을 기록합니다. 텅 빈 솥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예전의 모습은 아닙니다. 훨씬 더 건강하고 우아한 평행선이 되었지요. 억지로 섞이려 하지 않아도 멀리서 서로의 불빛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그런 관계 말입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업로드할 영상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포기하고 나니 비로소 꽃이 보입니다라고요. 챕터 5 인생의 두 번째 비밀번호. 제주도의 푸른 밤이 지나고 다시 찬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눈을 뜨며 오늘 끓일 국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머리맡에 둔 돋보기를 쓰고 전국의 동년배들이 남겨준 유튜브 댓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지요. 복자 씨 덕분에 저도 오늘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라는 글귀를 볼 때면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몽글몽글 피어오릅니다. 1년 전 제가 파주의 그 견고한 타운하우스를 떠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영영기를 잃을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라는 북극성이 사라진 하늘 아래서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지요. 하지만 포기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마법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수의 인정을 받으려던 마음, 아들 현우의 집에서 제 자리를 지키려던 그 안간힘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저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제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삐뚤빼뚤 자라난 상추와 깻잎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자라고 있지요. 저는 이제 압니다. 식물도 사람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볕을 가려 결국 시들고 만다는 것을요. 제가 그토록 정성을 쏟았던 그 12걸음의 거리는 사실 서로가 숨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바람길이어야 했습니다. 파주의 소식은 가끔 들려오는 바람결처럼 평화롭습니다. 남편 만석 씨는 이제 스스로 세탁기를 돌리고 간단한 된장찌개 정도는 끓일 줄 알게 되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엔 밥통 하나 다루지 못해 쩔쩔매더니 아내가 없으니 어떻게든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오히려 제가 없으니 남편도 뒷방 늙은이가 아닌 살림하는 남자로 다시 태어난 셈이지요. 며칠 전에는 지수와 현우 그리고 아이들이 제주도로 놀러 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부른 게 아니라 저희가 묵을 숙소를 예약했다며 저를 손님으로 초대하더군요. 바닷가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지수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지수도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았지요. 어머니,
요즘 유튜브 영상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저번 주에 올리신 남은 인생을 우아하게 즐기는 법 영상은 제 회사 동료들도 공유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멋진 분이라고 자랑 좀 했어요. 지수의 그 한마디에 저는 찻잔을 든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랑할 것까지 뭐 있니 하며 쑥스러워했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지수, 내가 편집 좀 도와준 덕분이지. 나도 요새 내 인생이 참 마음에 든다. 지수는 제 손을 지그시 맞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때 비밀번호 바꿨을 때요.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때 저희를 포기해주지 않으셨다면 저 아마 지금쯤 집을 나갔거나 병이 났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먼저 뒤로 물러나 주신 게 저희 가족을 살린 거예요. 현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수 말이 맞아. 나도 엄마한테 너무 의지만 했었어. 이제야 내가 진짜 가장이 된 기분이야.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우리 마음도 정말 가벼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지수와 저는 숙소 테라스에 앉아 밤바다를 보았습니다. 지수가 저에게 넌지시 물었지요. 어머니, 혹시 다시 파주로 돌아오고 싶진 않으세요? 이제 어머니 방도 새로 꾸며놨는데. 저는 파도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수야. 나는 여기가 좋다. 파주에는 내 아들의 집이 있지만 여기는 박복자의 인생이 있거든. 보고 싶으면 이렇게 가끔 만나면 되지. 적당히 그리워하고 적당히 아껴주는 지금 이 거리가 나는 참 우아하고 좋구나.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웃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함도 죄책감도 없는 맑은 웃음이었지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고부라는 계급장을 떼고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자식의 인생에 정성껏 차려준 밥상보다 더 큰 선물은 엄마가 스스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먼저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니 그 빈자리에 자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향기는 바람을 타고 다시 저에게 돌아와 제 인생의 노을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혹은 자식과의 불화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며 가슴을 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과감하게 포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용기입니다. 자식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고 애쓰는 대신 여러분 가슴 속에 닫혀있던 나만의 비밀번호를 찾아보세요.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상상도 못했던 넓은 세상과 찬란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제주도의 노을이 유난히 붉게 타오릅니다. 저는 이제 내일 찍을 영상의 대본을 정리하러 갑니다. 제목은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은퇴, 그리고 박복자의 화려한 데뷔라고 정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저의 우아한 포기가 가져온 이 평화로운 기적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도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연에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뽀얗게 우러난 사골국 냄새
내 인생도 그렇게 뽀얗게 녹아날 줄 알았지. 바뀌어버릴 비밀번호 차가운 문 앞에서 내 정성은 갈고리란 먼지처럼 흩어지네. 부러진 반찬통 속에 담긴 내 눈물, 며느라 그게 정말 내 진심이었단다. 숨이 막힌다는 네 말 한마디에 나는 비로소 내 성벽을 허문다. 나 이제 시어머니 사표를 낸다. 무거운 엄마라던 이름 잠시 내려놓고 12 걸음 그 먼 거리를 이제야 떠난다. 포기하리 비로소 내가 보이는구나. 나의 두 번째 인생 우아하게 시작하리라. 제주바다 바람에 묵은 캔도 씻고 누구의 입맛도 아닌 나를 위해 값을 짓네. 멀어지니 비로소 꽃으로 보이는 너희들, 가로토같이 우리 이제 평행선으로 걷자. 사람은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놓아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이제야 웃으며 안녕을 말한다. 나 이제 시어머니 사표를 낸다. 무거운 엄마라는 이름 잠시 내려놓고 12 걸음 그 먼 거리를 이제야 떠난다. 포기하니 비로소 내가 보이는구나. 나의 두 번째 인생 우아하게 시작하리라.